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요, 어제와 오늘 충청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공약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자, 마침 어제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단호히 밀고 가겠다 하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자,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자, 이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수정안입니다. 민주당 원안이 있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이후에 또 수정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여야 간의 논란도 벌어져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후퇴했다, 다시 원안으로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법안이 통과될 예정인 본회의 내일 열립니다. 자, 정치는 시끄럽지만요, 이 봄 주말이 왔습니다.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이 계절, 연중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기인데요. 오늘은 세계 골프 없는 날, 이른바 노 골프데이라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자,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요. 자, 골프 안 치면 뭐하나 하시는 분들, 마침 오늘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춤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춤추는 주말을 보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다가오는 청문회 전국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전화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오늘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떠오르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리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지금 우리도 실내에서 3명이 다 마스크를 쓰고 스튜디오에서 방송한 지가 오래돼서 네.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고 방송을 하려면 약간 얼굴이 부끄러워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입던 걸 안 입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벗을 수가 있대요. 근데 굳이 누가 벗지 하면 저는 헬마우스인데, 제가요? 헬마우스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마우스를 보여줘야 돼. 누구도 벗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 벗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 계속 외면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역과 의료 상황이 확실한 안정세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요. 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의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 두기가 좀 불가능할 때, 그럴 때, 또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야외 방송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공개 방송으로. 예. 마스크를 이제 벗는 기념으로. 그렇습니다. 공개 방송? 공개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큰일 날 얘기예요. 야외에서 방송하든지. 방청 얘기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해요. 망신이잖아.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집회 형식으로 모이시게 되면, 공개 네. 방송에 모이시게 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안 모이실 걸로 예상하고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야외 콘서트라든가 네. 지금 스포츠 경기장 이런 데는 붙어서 소리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써라는 예외적으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권고를 한다는 거고요. 네,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침이 나오니까 바로 네. 인수위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해제 방향은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이거는 시기상조임을
문호의 강조였다. 시기상조다. 그래서 현 정부가 과학 방역에 근거해서 결정한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네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거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그러니까 5월 하순 정도 돼서 상황을 보고 지금보다 뭐 낮은 수준의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올 때 그때 판단하면 되지. 네네. 뭐 성급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현 정부의 공을 돌리기 위한 그런 결정 아니냐. 네네. 이렇게도 지적을 했어요. 어쨌든 마스크를 벗는다는 건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은 일이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마스크를 드디어 벗었다냐. 5월 또 후반이라는 것은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다냐. 이거 좀 정치적인 공방인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초반부터 있었던 줄다리기의 중심에 마스크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우리 방역 당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걸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3월부터 사실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검토 중.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차츰차츰 완화를 해 나갈 때마다 항상 그럼 이번에는 마스크도 포함이 되는 거냐? 네. 이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2주 전에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2주 후 그러니까 이번 주 말 오늘이죠. 오늘쯤에 마스크 해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이제 결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곧 해제를 이제 발표하겠다는 신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뒤로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위 쪽에서 마스크 해제 여부는 이제 차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좀 발신을 해왔던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상징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거의 2년 만에 이제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말에 이제 검토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 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를 환기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고려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는 건데 다만 네. 이제 인수위와는 다르게 현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니고 이 방역 상황과 이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들에 이제 기반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네.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서울대 연구팀이 1월에서 3월까지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가지고 네. 조사를 해봤는데 25개국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공원 같은 이 넓게 트인 공간에서 봤을 때는 네. 실외 마스크를 벗느냐 쓰느냐 여부가 방역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네. 이런 뭐 이제 근거를 또 들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설특집으로 벌써 지난 겨울에 네.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장 모셨을 때 오미크론 고맙다. 가을이면은 이제 풍토병 수준 될 거다. 근데 지금 어쨌든 하루에 뭐 4만 명, 5만 명, 이게 많은 숫자죠. 초기를 생각해 보면. 하지만 어쨌든 뚝뚝 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추이는 보이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거 이제 풍토병이다. 네. 규정을 했고 정의경 질병관리청장은 결코 정치 방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신구 정권 어쨌든 뭐 갈등이 있네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는 네. 검토를 해왔던 상황인데 인수위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뭐 그냥 없던 일을 한다고 하면 네. 그거야말로 뭐 정치 방향이 되어버리니까 네네. 정부 입장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기조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덕수 이 후보자 총리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뭐 현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현 정부의 모든 조정과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현 정부 판단이 있다면 결정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물론 서로 협조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현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을 해왔고 그 차원에서 계속해서 정책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정치 잣대를 들이대는 거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방역 상황이 의료 상황이 또 이제 안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도 이제 고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500명대로 이제 떨어진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다른 나라들 프랑스나 뉴질랜드나 이제 싱가포르처럼 오미크론을 한번 크게 겪고 나서 한 1개월쯤 뒤에 이제 마스크를 해제했었던 다른 나라들의 경우로 봐도 실외 마스크 해제했을 때 이제 추가로 재확산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판단이 반영이 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임 작가님 네. 곧 실외선 이제 벗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익숙해지세요. 알겠습니다.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해지시고 알겠습니다. 본인은 배트맨이 아닙니다. 네. 얼굴 보여주시고요. 자, 그런데 새 정부가 또 이 생색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원래 저 대선 때 아주 중요한 공약이 네. 지금 예를 들면 뭐 그 이재명 당시 후보 자, 뭐 20조, 30조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주로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네. 우리는 50조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발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내용의 로드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이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 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에 입은 손실 이걸 계산했습니다. 한 54조 원에 달한다라고 네. 밝혔고요. 이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한 건 처음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이 나가고 있죠. 그렇죠. 이 제도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보정률과 하한액 이걸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90%의 보정률 이거를 100%로 가고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보다 늘리겠다. 100만 원이 거론되고 있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네. 그러면 소급 적용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손실보상법 통과되고 네, 그게 시행되는 시점부터 이후는 보상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 이전 2년 가까운 손실 이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소급 적용해 주십시오 네.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됐습니까? 지난 1월 윤석열 이 당시 대통령 후보도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법에 따른 그 소급 적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뭐 법이 결정된 다음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그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네네. 어렵다는 게 빠졌으니까. 인수의 판단이고 네. 결국 그게 아니라 피해 지원금을 만들어서 피해 지원을 만들어서 손실보상법 이전에 네.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게 인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피해본 그 업종이나 이 가게에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네. 이 피해 뭐 규모나 정도나 업종별 피해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차등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 입장은 아니 일괄 지급하는 거 아니었냐 네네.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소급 적용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피해 지원금으로 제대로 된 보상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정확한 뭐 얼마나 보장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금액이나 구체적인 게 안 나왔어요. 어제 한 얘기는 뭐냐면 추경 통과, 추경을 정하고 할 때 그때 계산해 보겠다라고 해서 구체성이 지금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하신 말씀은 처음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계산했더니 예. 54조 원이다. 그럼 네. 54조 원을 뭐 한 번에 못 쏘더라도 필요하면 추경을 하든지 재원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소급 적용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더니 그게 좀 다르다. 자, 임 작가님, 그럼 이게 네. 현장에서 네. 이 소상공인 네. 자영업자분들은 좀 어떤 느낌일까요? 약속과 다르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그 소상공인 뭐 모임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디테일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처음으로 계산을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계 54조 원을 얘기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각각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얼만큼씩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다 추려냈느냐 여부는 네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업별로 얼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명확하게 추려낼 수 있느냐 하는 일단 의문이 하나 잡히는 거고요. 또 하나 의문은 뭐냐면 54조 원을 추계를 했는데 네. 그럼 그 54조 원을 다 예산 편성을 해서 따로 몫을 만들어 놓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걸로 네네. 봐서는. 근데 그러면 얼마까지 편성을 하느냐 이것도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러면은 각 그 개별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거고 다만 하나 어제 발표한 거는 최대 액수만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600만 원이다. 여기까지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최대 6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피해 지원금이. 피해 지원금이 그러니까 비율을 산정해서 손해를 많이 본 만큼 많이 이제 준다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액수가 이제 지원금 액수가 6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소상공인은 100만 원, 뭐 어떤 소상공인은 150만 원 이렇게 하한을 이제 50에서 100으로 올린다고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적게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게 왜냐하면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 전국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천명했었던 선명한 숫자는 1,000만 원이었거든요. 네. 1,000만 원이었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600만 원을 깎였다라는 느낌을 1차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정부에서 지급했던 방역 지원금이 400만 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얹어서 600만 원을 더 하면 채우면
1,000만 원이 채워진다. 신구정부 합작으로 1,0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전국에서 그런 얘기였었나라는 의문을 갖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일단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적게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과연 그 추계는, 그러니까 액수를 차등 적용할 때 추계 방식은 정확할 거냐라는 이 논쟁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지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줄 때도 차등 적용을 할 때는 항상 몇 퍼센트를 가르다가 정치권의 논란이 크게 벌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기준이 이게 정확한 거냐? 그렇죠. 그럼 폐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항상 이런 언론 인터뷰는 노래방 업주나 그렇죠. 헬스클럽 업주 나올 때 지금 지난 1년여 동안 밀린 임대료만 1,500만 원이 넘는다. 이거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줘서 이게 해결되겠느냐? 암울하다. 이런 인터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걸 알고 어제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차등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급 방식을 일괄해서 차등으로 선회한 이유가 여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아서 소고기를 사 먹었다. 이 표현이 나오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 단체 입장에서는 아니 지원금 받아가지고 소고기를 사 먹든 돼지고기를 사 먹든 그걸 정부에서 무슨 상관할 바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차원인데 그 보상으로 소고기를 사 먹든 돼지고기를 사 먹든 사용 내역까지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게 된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니 여유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여유가 없어도 아이들이 소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여유가 없어도 사야죠. 사 먹어야죠. 우리가 또 소고기를 못 먹을 정도의 국력은 아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어쨌든 발표가 나왔고 민주당의 비판은 또 상당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민주당의 얘기는 결국 약속을 파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보상하겠다 그 약속이 지금 없어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최대 지원 600만 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손실보상법 이전에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피해 본 걸 600만 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약속을 파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대선 당시에 여야 간에 어떻게 보면 국민 간의 약속이 온전한 보상인데 결국 안 지키는 그런 모습.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이 약속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 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이런 말도 정말 파기하는 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비판, 저는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은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때 굉장히 강력한 복지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고 이 무엇보다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노인 기초연금을 확 올려준다고 했는데 취임 후에 이게 100%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이게 이제 상한 하한을 나눠버렸잖아요. 그렇죠. 액수도 이제 좀 줄었고요. 그때 저희 처가댁 어르신들이 집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은 없는데 여기서 배제되면서 굉장히 분노하시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대선 공약을 걸었다가 막상 이제 실제 행정 업무로 이제 옮기려고 할 때 현실과의 이제 괴리를 이제 실감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한데 문제는 어떤 공약의 경우에는 그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못 지켰을 경우에 어느 단계에서 어느 수준으로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방안은 명백하게 기존의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퇴를 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사과나 당선자 차원에서의 사과나 이제 이런 건 없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될 것 같고 저는 얼른 생각나는 게 뭐냐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했었던 그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것이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희생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희생한
고생을 감수하게 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을 못하도록 강제했던 네네. 거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런 희생은 단순히 이제 뭐 하고 싶어서 하는 희생이라기보다는 강제된 네, 희생이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약속 1호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 네. 첫 번째 약속이 못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입장 표명이 당선자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당시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차원에서 이제 사과를 했던 것처럼 문재인 그런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은 최저시급 10,000원을 임기 내에 지키지 못하게 됐다 네. 하고 인정하면서 또 사과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또 대통령의 사과가 나오게 되죠. 지금 뭐 인수위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은 소상공인들이 뭐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 향후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소상공인 주제에 다시 소고기 안 먹겠다. 네. 대신 600만 원 달라. 미천한 제가 소고기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올라오고 마음이 있습니다. 짠합니다. 네. 그런 글들을 보면. 자, 이게 마스크 벗고 쓰고 하는 문제를 이게 신구 정권의 정치 갈등이다 그랬는데 이게 보상 문제는 좀 새 정부에 도움이 되는 건가 했더니 또 논란이 좀 있네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직 취임 전이니까 인수위 단계의 발표입니다. 자, 지금 이 12시 40분을 넘겼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시내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합니다. 행진은 이화 사거리를 반환점으로 2개 차로 이용해서 마로니에 공원을 왕복합니다. 대학로와 율곡로 등 주변 도로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으로 노고산 2터널에서 사고 났습니다. 통일로에서 노고산 2터널까지 5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는 문학에서 남동 나들목 사이 사고 영향이 남아서 3km 구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고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 5차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는 충주분기점 부근 3차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앞길 잘 살피셔야겠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창원 분기점에서 창원 2터널 쪽으로 고장난 차 여파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했던 게 이제 이른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에요. 이게 20만 명 이상 동의를 하면 네. 어쨌든 직접 청와대가 답하기로 하면서 또는 뭐 주무부처 장관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여기서 이제 좀 화제가 됐던 것들은 또 기사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이제 뽑혀 나왔던 그런 게시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청원에 마지막 답변은 직접 하겠다 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7가지에 대한 네네. 답변, 그러니까 20만 묶어서. 명, 네, 묶어서 한 번에 답변했는데요.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5년 동안 국민청원이 실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있었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를 했고 네. 또 방문한 사람은 5억 2천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진전이 있었고 국민과 정부의 소통 창구였다. 이런 자평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답변 내용인데요. 네. 7가지 중에 뭐 이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 있겠지만 그 중에 사면 얘기. 여기 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네네네네. 없습니다. 어떤 청원이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합니다. 청원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반대가 많은 건 알지만 그렇습니다. 찬성도 많다. 네. 그래서 이 말만 들어보면 국민 여론 뭐 여론조사 쭉 해보면은 네.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찬성하는 여론까지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봐서는 결국에는 사면하는 거 아닌가? 이번엔 석가탄신 부처님 오신 날에 네. 사면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류가 좀 바뀌었다. 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내일로 4월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불과 뭐 열흘 플러스 알파입니다. 지금 5월 8일 다음 주 일주일 후면은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렇죠. 부처님 오신 날인데 임 작가님 사면합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사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래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만?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어요? 리는 네네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던 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네네.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형기 자체도 이제 상당히 많이 채운 상태라서 여권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전 지사에 대한 이제 사면 요청을 계속 대상이 해왔던 된다? 와당이고 그리고 네. 이제 경제계에서 또 계속 요청했던 게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제 사면 문제가 걸려 있고요. 가석방 됐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법적 사면 복권도 해달라. 네. 진보정당 쪽에서는 또 이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복권을 해달라. 풀려났는데. 풀려났는데 이제 사면 복권 해달라는 게 또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네. 사면 복권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형기 중인데 어쨌든 이제 법원 판결은 다 끝난 거죠. 네,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여전히 또 진행 중이라 중이죠.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로는 이 다른 어떤 사면 그 후보들 네. 그러니까 묶어서 사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사실 그 전에는 권성동 지금은 원내대표가 됐지만 네. 그 윤핵관 권성동 시절에 네네. 김경수 지사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일종의 이제 패키지 딜할 것이다. 패키지 딜하는 문제를 거론했다가 그게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만든 적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석가탄신일을 두고 이 얘기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약 일주일 상간이면 결정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5월 8일에 이제 이 인물 중에 전부든 일부든 풀려나려면 이제 다음 주 중에 뭔가 결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사면 대상에 대한 추천위원회도 꾸려지고 네. 그다음에 명단도 추려서 올리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결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에 이슈가 또 있네요. 사면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국민청원 중에 뭐 두 건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이었어요. 그래요. 예,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네.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직격탄을 좀 날린 그런 셈이 이거 됐는데. 이미 방송 인터뷰에서 네. 대담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청원 답변에서 또 한 번 예. 쐐기를 박았네요. 공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물론 다만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땅치 않다 이런 표현을 인터뷰에서 썼는데 대담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도 마땅치는 않지만 네. 안 해줄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대담에서 했었던 얘기랑 또 비슷한 얘기도 있는데 예. 청와대가 한때는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네.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라고 덧붙인 대목이 그래요. 얼마 전 이제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네. 이제 역사의 누적의 결과인데 이 역사를 다시 옮기게 되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청문회 종국. 지금 또 이제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 또 내일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법안이 처리되는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이슈를 좀 우리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한국전력 한전, 네. 한전이 그동안 국내 전력 공급은 독점이죠. 네. 그런데 이 독점을 깬다? 이 전기 요금을 원가주의로 한다. 네. 이른바 이제 한전의 민영화가 시작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발표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인수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전이 독점으로 전력 판매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 체계도 네. 원가주의,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반영해서 전기요금도 올리는 체계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전은 어찌 보면 좀 공기업 개념이라 네. 그렇습니다. 적자라도 감수했는데 대규모 적자. 예, 서민 물가를 감안해서 네. 근데 이제는 이 전기 요금도 원가 플러스 알파여야 한다. 적자는 안 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서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겠다. 이런 대안까지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발전소를 늘려서 전기 공급을 늘리겠다. 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여러 네.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전력 생산 부문은 이미 좀 민간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긴 했습니다. 네네. 이제 뭐 한전 자회사들 중에 뭐 남동발전이라든지 서부발전이라든지 네네. 여러 자회사들이 이제 일단 생산을 하고 있고 뭐 SK 에너지 같은 가스 중심으로 이제 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발전 부문에서도 충분한 민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있는 네네. 상황에서 네. 추가로 이제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까지도 공개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SK 에너지 가스발전소에서 생산한 거를 SK 에너지가 유통을 시킬 수도 있는 네네네. 체계가 결국 만들어지게 됩니다. 야, 그 우리 집에서 이 공급받는 전기는 SK 거니까 그렇습니다. 요금도 SK 거 받고 납부도 SK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전이 되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딱 이제 그 자유 경쟁 시장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민영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따라서 공급되는 전기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고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지금 인수위 경제분과의 주장이긴 한데 그것만으로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제 뉴스를 통해서 그 전력 공급 시장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의료 분야나 이런 에너지 발전 분야의 이 민영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도 당장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한 입장으로는 민영화를 한전 민영화를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다만 공급 시장에 이제 독점을 깨겠다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공급 시장의 독점을 깨겠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과 우리가 지금 민영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결국 이제 민간 시장에 개방을 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네. 한전이 민영화되는 이제 추세로 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이전에 통신 시장에서 그런 이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맞아요. 한국통신 시절에서 이제 민간 개방을 한 뒤에 KT가 민영화되는 그렇죠. 수순을 거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킬 거냐. 그리고 원전 건설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원전을 건설해서 운영해서 퍼센테이지 에너지 이제 분담률을 높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원가랑 당장 연동시키는 거는 다음 분기부터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원가 연동제는 이제 물가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 원가 연동제를 부분적으로만 반영을 해서 결국 최종 승인권을 이제 정부가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원래 이제 한전에서는 킬로와트당 34만 원 올려야 된다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3원 정도만 올리자. 3원만?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앞으로 좀 이 논란이 많을 만한 소재입니다. 네, 항상 적자 논란이 있는데 또 이제 뭐 퇴임하는 임직원들 배당금은 어마어마해서 비판받기도 하고. 지금 딱 말씀하시니까 머리에 와 닿아요. 과거에 한국통신이 통신시장을 이 공기업 독점이었는데 지금은 SK 또 LGU 플러스 3파전 여기 또 작은 업체들도 있고 전기시장, 전력시장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래 좀 미리 보는 인사청문회 다음 주를 예상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요. 예. 다음 주 사흘 사이에 13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몰려있네요. 네. 4명은 일정도 없다고 하고 이건 다음 주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박 기자님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주말 사이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입뉴스 정리하죠.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청취자 7920님. 저희 오프닝을 꼼꼼하게 들어주셨네요. 오늘 세계 춤의 날이라고요. 거두절미하고 DJ DOC의 DOC와 춤을 신청합니다. 좀 춤추는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도 추는 춤은 없지만 또 우리 한국인에게는 막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라는 청취자분의 신청곡과 함께 노래를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너 밥상에 불만 있냐? 옆집 아저씨 와밥을 먹었지 아저씨인데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나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적당히 입고서 뱃살 가족 가끔 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 눈으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동사로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 되어 속이 답답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다를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복개다, 복기다, 보채다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복개답니다. 예를 들면 점심을 급하게 많이 먹은 탓인지 아까부터 뱃속이 복개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심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보대끼다도 있습니다. 보대끼다는 뱃속이 불편하여 쓰리거나 올랑올랑하다를 뜻하는데요. 속이 보대껴 식사를 못했다. 먹은 것이 체했는지 보대낀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대끼다보다 부대끼다가 더 익숙한 분들도 많으시죠. 부대끼다는 보대끼다의 큰 말입니다. 뱃속이 크게 불편하여 쓰리거나 울렁울렁하다는 뜻입니다. 동사 복개다에는 그 외에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번거롭거나 불편하게 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이 복개어 나는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보대끼다 역시 이와 비슷하게 사람이나 일에 시달려 괴로움을 겪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난 지역도 있지만 아직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거제와 전남 도서 지역,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낮인데도 선선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1도, 대전 제주 17도, 대구 15도, 부산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황사는 모두 씻겨 내려가 공기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2도, 습도는 5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모두 있다며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선 많은 돈을 들여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해제됩니다.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시기상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2달 연속 하락했던 산업 생산이 3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소비와 투자 지표는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차기 내각 청문회 재개와 함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전화로 연결이 됐는데요. 자, 다음 주부터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이제 필두로 해서 수년됐던 청문 전국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네. 자, 민주당의 청문회 전략이 있다면 뭘까요? 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엄정하게 평가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분은 부적격으로 판정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공직 수행에 적합하냐 아니냐 엄정하게 보겠다 말씀 주셨는데요. 자, 지금 이 언론 검증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등 의혹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도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요. 네. 누가 가장 적절하지 않다, 좀 어떤 의혹이 심각하다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방금도 언급을 하셨는데 흠결이 있는 후보, 흠결이 없는 후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모두가 다 중대한 흠결들을 가지고 있고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흠결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인사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부실한 후보들이 이렇게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검증의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료도 한결같이 안 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회피한다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단순히 인사청문회를 했다고 해서 임명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국회의 인준투표를 거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임명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검증을 회피한다면 인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미 뭐 이번 주 초에 열렸다가 파행이 되고 여야 합의로 이제 다음 주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의혹이 제기된 뭐 모든 인사에 대해서 낙마 수순을 또 밟게 된다면 이게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민주당이 역풍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한 어느 정도 낙마 대상이라고 좀 가늠하시는 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뭐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낙마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목표대로 낙마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에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부적격함이 여실하게 국민 앞에 입증된다면 그런 분을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명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죠. 네. 따로 낙마 목표를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리 후보자만은 반드시 인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2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이게 이제 파행 이유가 됐는데 네. 이 역대 총리 후보자보다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 두세 배다. 뭐 1000건이 넘는다. 또 너무 옛날 자료까지 요청한 거 아니냐. 근데 자료 제출이 그동안 한 80%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해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내나마나한 자료들이고요. 네. 한덕수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네네. 물론 그중에는 너무 과해가지고 다 낼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런 사유를 적어서 네. 못 내겠다고 하면 될 터인데 이를테면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후보자 배우자의 뭐 정보 공개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네. 정보 공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유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네. 최대한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도록 하고 또 개인정보라서 정보공개 동의가 필요하다면 정보공개 동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해야죠. 네. 그런데 얼마든지 배우자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득하지 않고 공개 미동의로 제출할 수 없다라고만 하고 있으니 이런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해서 청문회가 다시 연기된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정말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기피해서 검증을 피하려고 한다면 인준 표결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단순히 뭐 분량과 제출률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의혹들에 대한 이제 해명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좀 빌리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군요. 윤석열 픽 3인방인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 의혹도 당연히 인류다. 자,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 만사 한통, 왕장관, 소통령 이런 표현이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한동훈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국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네. 무슨 이 정권이 야반 도주를 하려고 한다면서 저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참 무엄한 발언입니다. 네네. 삼권 분립이 이 체제인 국가에서 삼권 분립 체제 국가에서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는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내각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합의에 대해서 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여야가 그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그때부터 합의를 다 번복하고 파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기류가 바뀌었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은 애시당초에도 고발 사주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이고 또 검언 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밝히지 않아가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았어요. 네. 애시당초 그런 점에서도 자격 미달인데 그 뒤에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한 발언이 민주주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 무엄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특별한 전략은 없다. 국민 눈높이다 말씀하셨지만 일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해서
이걸 좀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연계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재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재청해서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네. 이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그런 점을 지적한 얘기가 민주당이 연계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한덕수 후보자에게는 장관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전국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당장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데 예. 자, 일단 통과되는 건 확실한가요? 다수결로 표결을 할 거니까요.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일은 검찰청법이고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까지 다 통과되는 걸 확신하시는 거죠? 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논란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원안이 있고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법사위 본회의 올라가면서 좀 수정된 내용들, 수정안이 있다 보니까 왜 이 지금 올라가 있는 수정안에 이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애초 합의했던 6개월 내 입법, 1년 내 설치 이 네. 기한이 빠졌느냐? 예. 부칙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건 왜 빠진 걸까요? 원래 중수청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법 체계상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중수청을 설치하고 나면 1년 6개월 후에 설치하고 나면 남기기로 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폐지하는 것으로 다 옮겨가는 거죠. 예,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1년 6개월을 검찰청법 부칙에 규정하자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 점을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점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1년 6개월 뒤에 중수청을 만들고 그러면 이관시키기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했더니 그것은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부칙의 그 이관 시기를 분명하게 못 박자고 하는 것은 한사코 반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 조문에 담지는 못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쪽의 반대 의견 때문에 담지 못한 것이다. 네. 그런데 또 이게 이 기한을 못 박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속 검찰이 이 2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권은 쭉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후퇴한 법 아니냐 이런 이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나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6개월 내에 중수청 설치법 등을 완료해서 입법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중수청을 설립하면 그때부터 이제 2대 범죄도 폐지하는 것으로 경찰이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합의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면 구태여 법 부칙의 이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지금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동의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원내대표 개인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각 정당의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여부를 각 정당이 판단했어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수용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원내대표 간에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버린단 말이죠. 한 이틀 사이에.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합의를 서로 믿고 신뢰관계 속에서 합의서를 쓰며 그것이 이행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주말 합의가 됐다가 주말을 거치면서 주초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파기가 됐고요. 자, 그 이후에 이게 당내와 인수위 쪽 당선인 측에서 특히 장제원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 국민 투표 방식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검수한바 국민 투표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보완 추진을 해야 한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국민투표, 그러니까 검찰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그 밖에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검찰 개혁이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국민투표에 붙일 헌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특히 투표권자 자격에 관한 조항 자체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선출직 선거에는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네. 이 국민투표법에는 이 재외 국민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국민투표를 하려면 투표권자 명부,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네.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역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지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외면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인수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본적인 법률 검토라도 하고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인지 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요.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면 청와대에 옮기는 문제를 붙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까 그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청와대 이전은 외교, 국방, 또 통일 혹은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 요건에 부합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국민적인 의견 수렴 하다못해 국회에서의 보고나 승인도 없이 진행하면서 그와 전혀 무관한 검찰 개혁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하니까 네. 황당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또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성남 분당 갑 이 김은혜 의원 지금 이제 도지사 출마했는데 그 지역구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관측이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이게 이 경기도인데 이재명 상임고문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선 2차전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네. 이 빅매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원내 운영 수석부 대표를 맡고 있어서 네. 지금 국회에 벌어진 일을 수습하고 처리하기도 바빠서 네네. 그 문제까지는 깊이 모르고 또 고민도 안 해봤습니다만 네.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높지 않다, 희박하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안이 정말 잘 수습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죠. 오늘도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날씨가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지쳤었는데 여론 오락관 우리 시사본부 나온다니까 말끔히 개운해졌죠. 역시. 자, 오늘 활약을 기대하면서 자, 이 소장님. 네. 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진성준 의원 인터뷰했는데요. 자, 국민의힘이 이 박병석 의장 중지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파기. 결국 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 네. 자, 민심은 어떤가 궁금한데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를 받아서 26, 27일 화요일 수요일 날 이틀간 조사 결과인데요.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서 응답자의 47.3%는 옳은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36.3%, 잘 모르겠다가 16.4%가 됐습니다. 옳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더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야 합의안에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옳은 결정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 민주당이 꼼수를 쓴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 이제 이거 미디어토마토도 1,000명 대상 조사였는데 국민들이 이 진행되는 절차를 다 알고서 지금 응답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하는 시점에서의 무엇을 물어봤는가에 가지고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안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안들을 가지고 뭐 검수 완박이 검수 덜박이 됐다. 이걸 이제 뭐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이른바 검수 완박에 대한 의견들이다. 그렇습니다. 합의안 파기의 내용에 대해서도 세세히 알기 어렵고 어렵죠. 지금 보면요. 매일매일 달라져서 원안, 중재안, 수정안 1-1, 아주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단 프레임이죠. 처음에 검수완박 이게 무슨 영웅본색이나 첩혈싸움도 아니고 검수완박 뭐야? 근데 완전히 제목처럼 완전히 박탈 그러니까 일단 이게 국민들한테 전달될 때 정서상 좋을 리가 없죠. 뭐든지 완전 박탈은 싫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복잡성이다.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뭐지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뭐야?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 공감도죠. 이게 4월에 지금 당장 통과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도가 높아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여론은 호의적이지가 못한 거죠. 그렇게 급한 거냐? 자, 앞서 소개한 조사를 비롯해서 오늘 소개되는 모든 여론조사는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상 국민들은 여야가 싸우는 걸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비론 의견이 비등하게 되는데 자, 좀 합의하고 잘 처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합의 파기에 더 힘을 실어줬는데 정확한 조사인지는 좀 두 분 다 의문을 제기하셨고요. 일단은 이거 처리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를 해봐야지. 먼지가 일단 좀 가라앉고 나서 조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끝나고 그렇습니다. 나서. 자, 지금 언급하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합의 파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41.0%. 민주당 원안대로 그냥 단독 추진해라. 27.5%. 여야 합의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더라도 24.8%. 자, 이 여론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호의적이지 않냐면 시내공이라니까요. 시내공. 시간성. 왜 4월이어야 되지? 5월이면 안 돼?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경제 부패만 들어가 있고 선거도 제한적으로 올해 말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별건 수사를 방지한다. 근데 수사를 하다가 다른 더 중대한 범죄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내용성이고 마지막엔 공감도죠.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밀어붙일까? 이런 또 비판과 지적이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국민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의미, 제도적 의미, 그다음에 사회적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죠. 참 아쉬운 거는 저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의견을 드렸지만은 이런 것은 여론을 안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석기로는 지금 30일 내일입니다. 그리고 3일 날 법안 통과 예정돼 있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계획했던 대로 간다고 봅니다. 통과. 왜냐하면 이제 아까 시내공 중에 그렇죠.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민주당은. 그렇죠. 어쨌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걸 공표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까 진성준 의원도 네. 그냥 우리는 목표대로 간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레일을 타가지고 멈추면 큰일 나요. 멈추면 또 멈추어서 큰일 나요. 멈추면 더 큰일 납니다. 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추진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원안이냐 합의안이냐. 두 가지 어쨌든 추진을 하라는 게 합치면 53.1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걸 추진을 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소위 강경파라고 하는 여론의 사이즈는 27.5% 원안 추진. 원안대로 가라. 그렇습니다. 원안 추진이 27.5%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절차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꼼수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지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서 응답자 옳은 결정이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면 60% 가까이 나와야 돼요. 잘 파기했다. 이게 꼼수로 했기 때문에. 근데 47.3밖에 안 나오는 거는 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명분의 측면에서는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안에 내용이 그리고 정당의 이해에 맞춰서 이게 막 안들이 바뀌고 있는 걸로 비춰지니까 이 정도의 이제 응답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의 이 추진을 저지하기에는 명분 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명분도 사실 아주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론의 공감을 좀 더 얻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만시지탄이라는 게 그럼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여론이 비호의적이거든요. 아까 이현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추진해라를 50% 이상으로 해석하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 원안이냐 여야 합의안이냐이기 때문에 다른 조사도 망라해 보면 그렇게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은데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정치적으로는 의사결정을 민주당으로서 내릴 수밖에 없죠. 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거부권도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있죠.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시한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고 또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 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하리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올라탔다. 이 레일 위에 올라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최재성 전 수석 얘기가 딱 레일이 아니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방선거 느낌 안 좋다. 여기 이거 지방선거에 득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하지만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진영 구도가 이제 대선 이후에 이게 좀 이게 흩어지지가 않고 결집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이제 내팽개치고 지금 정치에만 올인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도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민주당은 지금 단독 처리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정대로라면 5월 3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와중에 지금 파기는 됐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이거 국민투표 붙이자 자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국민투표 방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가 어렵다는 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실제로는 어렵다. 이제 지금 법 자체가 국민투표법 자체가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렵고요. 그리고 요건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투표 붙이기 위한 요건의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거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대 6번 정도의 국민투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투표 결과가 찬성률이 가장 적었던 데가 69년인데 그때 65.1% 나왔고요. 87년에는 찬성률이 93.1%가 나왔거든요. 그때가 직선제 개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했을 때 찬성이 65% 이상 안 나오면 대통령 그 당시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 된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봉착에 난관에 봉착한다. 재신임을 묻는. 그렇죠. 거의 재신임과 비슷한 투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당선인 비서실장이 제안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것도 취임 20일 만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법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 그래도 노림수가 없느냐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 제도적으로 보면은 국민투표가 헌법 제72조에서 또 외교, 통일, 국방 등 국가 안위에 준하는 내용이라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그 내용인가라는 것도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권자에 대해서는 국민투표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2015년에 문제가 됐던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방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도 계속 국민투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법 제도적 효과가 아니라 국민 여론적 효과를 노리는 거죠. 여론적이다. 그래서 봐라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투표 이야기할 정도로 여론에서 호의적이지 않은데 왜 그럴까? 그래서 여론을 계속해서 환기시켜서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주겠다. 네네네. 이 다분히 어떤 정치 전략적 선거공학적 시도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방선거랑 붙여갖고 연계해서 같이 투표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하나 더 붙이자. 그래서 집무실 이전까지 붙이다. 그거는 국방부를 저기 들어가는 거고 관저 외교부 네네네. 공간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서로 맞불 작전을 막 하고 있는데 일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결국은 국회, 정당, 입법기관들인데 여기서 지금 법제도와는 관계없이 네. 정치적 판단으로 이제 막 던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투표가 어렵게 됐다는 게 확인되면 이게 몰랐었다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굴하지 않아요. 네. 이게 그냥 직원들의 판단을 네네. 공식화할 수 없다. 월권이다 그러면서 그렇죠. 사실은 또 약간 틀어서 결국 입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또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 지금 부정적 의견을 냈고요. 입법할 환경도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당선인이 엄청 혼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왜 꺼냈냐. 네. 그럴지. 근데 왜냐하면 이게 비서실장 개인 의견인 줄 알았더니 당의 기류도 네. 국민투표 생각해 볼 만하다. 그 잘 모르는 사람이 아마 저기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을까. 아니요. 어제 원내수석 부대표도 전화 통화해서 네. 가능하다고 얘기를 또 하셔서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없냐 하면은 법 제도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네. 조금만 법을 국회에서 그래도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잖아요. 알 텐데 얘기할 텐데 계속 이제 국민투표를 재차 강조하는 게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으니까 그 효과도 노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본격적인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원래 이번 주에 시작될 줄 알았는데 한 주 수년 됐어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에 대한 여론도 있을 텐데 배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또 소개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인사 배종찬이잖아요. 인사 저는 전문가요? 인사를 진짜 잘해요. 인사를 잘해요. 인사드렸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죠? 네. 자, 미디어 토마토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사고요.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에 대해서 부정 47.4%, 긍정 46%로 반반씩 엇갈렸습니다. 잘한 인사라는 평가는 17.8%,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가 28.2%니까 잘한 인사가 17.8%, 채 20%가 안 되잖아요. 네. 상당히 낮은 평가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잘못된 인사는 30.2%. 대체로 무난하지 못한 인사가 17.2%.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인사라는 그렇죠. 비중이 제일 커요. 정치 성향적으로는 반반씩 나누어지죠. 왜냐하면 진영 간 대결이니까. 근데 잘한 인사라고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도 안 된다. 왜냐하면 첫 인선인데 내각에 대한 기대감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부정이 살짝 높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또 대선 결과가 그렇죠. 이랬는데 네. 이 소장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요거는 거의 지금 당선인 그 국정 수행 평가와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갤럽에서 4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 26, 28일 날 진행했는데 요 조사 보면은 그 긍정 평가가 43%. 부정평가가 44%.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42%였어요. 지난주 긍정평가가. 거기서 1%포인트 반등을 했지만 별 차이 없다. 그리고 지난주 그 전주와 비교해보면 그 전주에 그때 52인가 그래서 8%포인트가량 떨어졌었거든요. 50%인가 그래서 50에서 42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지금 상황이 당선인께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낮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바닥을 치면 올라갈 게 많으니까. 그렇죠. 집무실 논란 때문에 안 좋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집무실 논란이 좀 정리되면서부터는 오르는가 과반 이상으로 가는가 싶은데 또 뚝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유지태 현상이다. 대선 결과의 여파가 여전히 유지된다. 그다음에 지방선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진영 간 대결구도. 또 전선이. 양보 못해. 마지막에 유지태의 태는 태도죠. 곳곳에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추경도 그렇죠. 지금 방역까지도 지금 충돌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유지태 현상. 아, 이거 나중에 여론오락관 시험 치나요? 시대공은 뭐의 약자입니까? 아니 이상하게 유지태는 뭐의 약자입니까? 제가 유지태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방송에서 올더보이를 영화를 틀어주더라고요. 네. 영향력이 배종찬 효과네. 대단하십니다. 배종찬 효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부정평가 이번에 갤럽 조사 보면은 부정평가 이유 1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35%가 나왔어요. 그래요? 인사가 14%인데 지난주에는 인사가 한 30%대 나왔고 집무실이 두 번째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취임식 보도가 되면서 그 호텔에서 그렇죠. 한다. 이게 이제 안 좋게. 예. 또 이제 이 외교부 공관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이제 1위 부정평가 1위를 한 요인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한 달간 바이든 대통령도 오시고 하는데 도대체 이 초청 행사를 어디서 할 거냐. 호텔을 풀단을 만들어서 돌려가면서 할 거냐. 네네. 국민들이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은 또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싫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청문회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 보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이제 이번 주에 파행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일주일 수년돼서 열리는데 한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있습니까? 네, 나왔고요.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적합한 인사였다라는 의견이 30%, 적합하지 않았다가 37%, 잘 모르겠다가 33%. 그래서 이렇게 333, 네, 333으로 날렸는데요. 특히 이제 한 후보자 지명 직후에는 적합했다가 38인데 지금 30으로 떨어졌어요. 요거는 이제 뭐 피트니스 논란이라든지 그 재산 형성의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종의 한덕수 총리에 집중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사교통 정리를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서 이제 직무평가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물어봤을 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인데 사실은 인사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집무실 이전이야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조정하는 거죠. 국민 눈높이 안 맞으면. 그런데 지금 더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정호영, 이상민, 김인철 등등의 후보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정리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쪽으로 결집이 되는 거죠. 쏠린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장관은 나중에 재청을 하게 되면 총리가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표결로 통해서 인준을 부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한 자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 총리 후보자로 몰려드는 그런 집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새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이 교통정리를 해야죠. 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빅매치 지역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일단 경기도지사 후보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확정됐고 뭐 그보다 앞서서 김은혜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또 미리 확정됐는데 팽팽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격차가 있는 것도 있고 김동연 대 김은혜 몇 대 몇 나왔나요? 네, 제가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은영 소장께서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중부일보가 데일리 리서치를 의뢰를 해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자, 양김 대결입니다. 김동연 대 김은혜. 김동연 46.5%, 김은혜 37.7%. 이건 격차가 있네요. 예, 8.8%포인트 차이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김동연 후보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네, 이건 24일, 26일 조사한 것이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조사가 조금 전에. 네,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 의뢰해서 27, 28 이틀 조사한 겁니다. 1,010명 대상으로 조사했고 두 개 조사 방법은 ARS로 똑같아요. 여기에서 김동연 후보는 43.3%, 김은혜 후보는 43.9%를 얻어서 팽팽해라. 그렇습니다. 여긴 붙었네요. 그렇습니다. 0.6% 포인트 오차 범위 이내에서 김은혜 후보가 살짝 앞섰는데요. 왜 이 차이가 나왔냐 하면은 이 지금 배 소장님 소개해 주신 데일리 리서치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조사 3일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아경제 리얼미터 조사는 27, 8 수목 이틀 조사를 했거든요. 바로 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후보의 그 지지율 전체적으로 보면 김동연 후보는 30대, 40대, 50대에서 높아요. 김은혜 후보는 지금 60대 이상층에서 높거든요. 일요일이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주말 효과가 그렇습니다. 반영됐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직장인들이 다 집에 계시고 쉬시잖아요. 평일에는 회사
시사도 다 나가니까 이게 만약에 가상번호를 했으면 좀 달랐을 건데 네네네. 유선 RDD로 했기 때문에 집에 없으셨을 수가 많아요. 없으셨을 수가 많아서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게 거의 9%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네. 이거는 진짜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은 더 가까운 시일에 조사된 것이 이제 앞서 이은영 소장님께서 소개해드린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지난 대선 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깻잎 반의 반장 대결이다. 이 경기도가 그래요. 대선이 2라운드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0.5%포인트 차이가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깻잎 반의 반장 계속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모릅니다. 야, 지금 6월 1일까지 불과 한 달 남았습니다. 네. 불과 한 달. 그 사이에 이제 새 정부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깻잎 반의 반장이면 그냥 후 하는 바람에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 그럼요. 그래서 내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투표장으로 지지층을 끌어내는 것. 네. 이게 이제 지방선거의 변수가 뭐냐 이게 물어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빨리 대답을 드리면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투표율이거든요. 투표율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자기 지지층을 끌어내느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나올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은 뭔가 찜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경기도는 특히 중요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다. 인사 논란을 얼만큼 차단할지 여부. 이게 이제 작동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외에도 지금 뭐 서울시장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 후보가 좀 확정이 돼야 돼요. 이번 주말 확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주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게 궁금해요. 뭐냐면 지금 분당갑이 이제 보궐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네네. 김은혜 의원 자리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랩이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5월 9일에 이제 인수위원장 내려놓으면 할 일 없는데 원내 진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항마는 누구냐? 바로 이재명 고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성사 가능성. 저는 성사 가능성 안 대 이, 안 대 명. 저는 이 성사는 힘들 것 같아요. 호사가들의 이야기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만약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대 이재명 상임고문 그랬으면 안 위원장이 이랬을 것 같아요.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왜요?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결정도 안 했는데 자꾸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빨리 원내 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재명 고문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경기도 선거가 더 중요해요. 자기보다도. 자기 선거보다도. 그래서 또 나갔는데 만에 하나 지금 여기는 윤석열 당선인이 또 이긴 지역구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또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로까지 나가는 지역구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서 탈락을 해보십시오. 패배를 해보십시오. 이재명 고문에게는 정말 심대한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문이 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8월 전당대회를 노릴 걸로 보입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릴 것이다. 자, 이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생각이고요. 같은 생각이다. 보통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고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가 명확해요. 다음 대선 준비 외에는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한 길이 아니거든요. 굳이 자기한테 플러스가 될지 않을 수도 있는 자리를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모험수를 걸 이유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빨리 나온다 이런 여론들도 있겠죠.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가장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길만 가셔야 돼요. 돌다리도 안정적인 길. 그렇습니다. 돌다리 두들겨 보고 가셔야지. 빨리 나오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빨리 나오는 건 나쁘지 않지만 안전한 길로 가야 한다. 그렇죠.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성대모사는 다른 분한테 부탁할게요.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흥미진진한데 대한민국 정치가 이슈가 끊이질 않네요. 주제가 너무 많아요. 참 여론조사도 쏟아지고 두 분 머리 아프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 뭔지 아시죠?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응원하는 선수의 이름과 번호를 유니폼에 새기는 분들 많죠. 한 2년 경기장 못 가면서 이게 쉬었는데 저도 뒤져보니까 옷장에서 한 2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선수가 해당 팀이 아니에요, 이제. 자, 이 이적을 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바로 지난 주말에 이런 경험을 한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은 이제 많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뭐. 조금 아파 보인다. 네, 조금씩만 시간 지나면 될 것 같아요. 예. 귀여운 옷을 또 오늘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옷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유니폼 얘기를 했으니까 상처가 또 이제 시작이 나는데. 아니 그 상처 경험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김태진 선수 제가 있었다 이번에 키움으로 이적을 했죠. 유니폼을 이제 방송 겸 이제 팬심을 담아서 구매를 했더니 이적을 한 거죠. 안 맞아. 이번 전 주말에 이제 트레이드가 또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박동원 선수와 키움의 박동원 선수와 기아에서는 이제 김태진 그리고 2라운드 지명권 10억 원까지 더하는 금액에서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전에도 또 기아가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제 한화의 김도현 선수랑 이제 기아에서는 이진영, 이민우 선수를 내주는 트레이드를 했는데 좀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김태진 선수의 옷을 이게 마킹을 떼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를 기념으로 계속 입고 다녀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아니 저희 집에는 두산 김현수 없잖아요. 네. 두산 양의지 없잖아. 두산 니퍼트.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두산 팬들이 꽤 많아요. 사기만 하면 이적을 한다고. 사기만 하면 이적을 한다. 네, 그래서 그 머피의 법칙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좀 문외한이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네. 항상 좀 이 시즌이 없을 때 스토브 리그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트레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시즌 시작됐는데 막 트레이드 해요? 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트레이드도 가능하고 선수 자유계약, 웨이버 클레임 영입도 가능하고 그런데 7월 1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 이후에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든 시한이 정해져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선 괜찮은데 7월 1일 이후에는 포스트 시즌을 뛰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또 트레이드 룰이 있었습니다. 자, 키움의 박동원 선수 트레이드 건에 대해서 KBO가 바로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어로즈 구단 자체가 과거에도 현금 트레이드에 관련돼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선수 팔기 트레이드가 많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실한지 추가 금액은 없는지 그리고 행여나 이제 뒷돈 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KBO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본 거였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보도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최초에 발표된 기사랑 이후에 수정된 기사가 금액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기사가 오류가 났던 거긴 하였지만 그래서 이제 KBO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면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 트레이드에서 이면 거래가 있다. 일단 이거는 좀 불법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그렇죠. 이 가격 연봉 제시가 계약금이 공개되고 하는 것이 맞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기사에 오류가 있었던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KBO가 이렇게 꼼꼼하게 또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 보죠. 2번 걸친 트레이드 효과를 이게 좀 보고 있는 건가? 이 팬인 우리 정현호 PD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항상 이 배터리 포수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사실 기아 타이거즈라는 구단 자체가 20홈런 이상을 쳤던 포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20년 넘는 역사 동안에 한 명도 없었는데 마지막 20홈런이 전신 해태 타이거즈의 장채근 선수 이후로 없는. 아유, 그 언제적이에요? 88년 뭐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포수를 또 해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적 후에 박동원 선수 첫 경기부터 도루도 잡아내고 홈런도 치고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인데 박동원 선수가 키움에서 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영입을 할 수 있었느냐 트레이드를 이유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박동원 선수 FA입니다. 그래서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쉽게 데려올 수 있었던 건데 기아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박동원 선수와 FA 혹은 사전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워낙 오랜 수건 포지션을 그러니까요. 이제서야 해결했는데 반짝 재미를 보고 끝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오래 붙들어둬야 한다. 자, 이제 뭐 성과들을 내면서 서로 몸값도 올리고 그렇죠. 좋은 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 키움 팬들의 경우에는 응원하던 선수들이 이렇게 하나둘 사라지면 아까 몇 년 전 두산의 모습인데 그렇죠. 항상 이제 응원하던 선수들이 사라지더란 말이죠. 네. 막 반대편에 가 있어서 그렇죠. 친정팀을 막 깨부수고 그러면 화도 나고 그럼 이제 허탈해집니다. 네네. 자, 그렇다고 또 아까 말씀하신 히어로즈의 구단 운영 방식을 또 뭐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만은 없고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죠.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도 템파베이 같은 구단들은 이제 그렇게 선수들을 육성하고 네. 또 이제 다른 구단에 넘겨주면서 또 다른 유망주를 받아오고 소위 말하는 스몰 마켓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메이저리그랑 KBO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느냐. 시장 구조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자구적인 생존이 가능하지만 KBO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과연 팬들이 이렇게 뭐 두산도 그랬지만 키움도 자꾸 선수들이 이 히어로즈를 떠나가면은 응원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네, 되긴 그렇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응원하던 선수가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팀을 떠날 게 확실시 되면은 네. 오랜 기간 정을 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슬픈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히어로즈에서 또 박병호 선수가 페이로 KT로 이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정우 선수가 또 분노의 SNS를 올리기도 했거든요. 좀 너무 슬프다 이런 식의. 네네.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선수들도 이 구단에게 충성심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이제 심정적인 요소들은 좀 단점이 되겠죠.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제가 지난해에 봤던 영국 이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하나 생각나요. 아, 그래요? 썬더랜드인가? 아, 죽어도 썬더랜드. 죽어도 네네. 팬들은 죽어라 응원하는데 그렇죠. 자꾸 쓸만한 선수들이 떠나면서 그렇죠. 팀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네네. 자, 우리 야구 팬들도 그런 허탈감 느끼면 정말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힘을 얻으려고 스포츠 팬이 됐는데 그러네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네네. 자, 이번 시즌부터 스트라이크 존이 달라진다는 소식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네. 개막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표출해서 퇴장당한 선수가 벌써 많아요. 예, 이용규, 김현수, 피렐라 선수까지 벌써 3명인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시즌 초에 스트라이크 존 변화를 예고했을 때부터 예상했던 상황인데 네네. 왜냐하면은 항의만 해도 이제 강력한 규제, 퇴장까지도 가능하다. 항의만 해도 신체 접촉이 없어도 그랬는데 선수들이 왜 항의를 하느냐 이게 이제 당초에 공언했던 스트라이크 존의 높은 부분을 확대하는 거 가지고 항의를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제 좌우폭이라든가 낮은 부분까지도 넓어져 버리니까 네네. 이 부분을 놓고 좀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뚝 떨어져서 이거 볼인데 스트라이크네? 그렇죠. 네네. 아.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서로 마찰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선수가 보기에는 또 다를 수 있죠. 네. 김현수 선수 퇴장 이후에 입에 테이프를 붙였어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나 항의하지 않겠다. 입을 닫겠다. 무언의 제스처였죠. 네, 이것도 또 재밌는 시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스트라이크 존을 두고 이 주심과 타자가 신경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뭐 이거 예고했을 때 우리 정 PD님 포볼 없어질 거다. 포볼로 진로하는 경우가 많이 줄 거다. 네네. 야구의 양상이 달라진다. 무조건 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자,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해 보입니까? 우선 심판들이 일관성 있는 판정을 해야 되죠. 앞서 말한 것처럼 하이존에 대한 확대만 해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넓어져 버리면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심판들이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소위 말하는 보상 판정. 네. 다른 팀도 같이 잡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경기 내내 흔들리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닝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씩 달라진다면은 네.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결국 경기를 심판이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선수들이 분노하고 이런 전반적인 그림 자체가 팬들을 야구장으로 불러들일 수 없는 네. 좀 부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도 좀 시행착오 과정이라는 걸 좀 양해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더 이제 KBO 리그 자체가 잘 되기 위한 방향이다. 네. 그런 인식을 좀 서로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 정현우 PD는 또 정현재 PD와 함께 네네. 해외 나가시면 대신 오시는 대타. 예, 정현재 PD 이제 야구 잡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유튜브 콘텐츠. 근데 이 정현재 PD가 로봇 심판을 1군에도 도입해야 된다. 네네. 퓨처스 리그는 이미 도입해 있다. 그렇죠. 정현우 PD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2군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딜레이가 아직은 좀 길고요. 네. 그다음에 오차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원바운드송 공인데 이거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스쳤다는 이유로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도입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한 가지 또 변수 국제 경쟁력 과연 이런 존에 익숙해져 있다가 해외 무대 나갔을 때 또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이제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엄밀해져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써볼 만은 한데 이 경기 방식이 조금 많이 생경해지니까 그렇죠. 해외 경기에 적응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이거 우리 그 인간 심판들의 실직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게 심판이 그 스트라이크 볼 판정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기계로 받아서 하지만 그 외 경기 진행이라든가 이제 내에서의 아웃세의 빠른 판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심판들이 해야 할 일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종의 이제 비디오 판독의 좀 진화된 버전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야구를 볼 때 인간 심판과 로봇 심판의 공존이죠. 공존, 협업을 보게 될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요거. 우리 저 챔피언 결정전이 남았던데 프로농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 SK와 안양 KGC가 맞붙게 됐는데 정규 시즌에서는 SK가 1위, KGC가 3위였는데 전적에서는 또 상대 전적에서는 KGC가 앞서거든요.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홈 승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양 팀 다 홈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상대 원정 경기에서 상대를 제압하느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눈여겨보도록 하죠. 청취자 3253님, 박동원 선수가 기아로 옮겼군요. 해태 타이거즈 시절 김무종, 장채근 등 듬직한 포스들이 생각납니다. 옛날 이름들이죠. 옛날부터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5991님, 정 PD님, 저 야구 잡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두 분을 비롯해서 2578-6029, 2081, 0107, 4057님 오늘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5월로 바뀝니다. 5월 2일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